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영지 강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인문화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는요, 인도네시아 정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정치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도대체 정치 어떤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랑 이런 부분이 똑같고 이런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사회에 이런 현상을 일으켜요 라는 걸로 좀 보실 수 있게끔 간단한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는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과 상권 분립,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나뉘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건국 이념이 좀 왜 우리가 건국 이념까지 배워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건국 이념이 인도네시아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 인도네시아어로 가루다 판차실라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인도네시아 여행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기 이름이 가루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가루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지금 그림, 여기 노란 색깔 새 모양 보이시죠? 힌두에서 얘기하는 전설에 나오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의 가루다 판차실라는요, 인도네시아어는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어원이 된 산스크리트에서 온 표현으로 5개의 인형, 말 그대로 풀어서 적어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건국 및 사회 가치관의 근본이 되는 이념이라고 해두었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 가셔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어디든 가신다면 이 상표가 아니라 이념이죠. 이 상징을 어디서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상징은 위대함과 영광이고요. 별의 숫자도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적어놨어요. 나중에 다 세보시면 이 숫자가 맞을 거예요. 19개의 꼬리 앞부분, 그리고 45개의 목 깃털, 그리고 8개의 꼬리 뒷부분, 그리고 17개의 날개 깃털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조금 맞추기 쉽게 제가 줄을 이렇게 좀 맞춰놨는데 위에 거 숫자만 따서 읽어볼게요. 1945 0817. 뭔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떠오르는 날짜 하나 없으신가요? 1945 0815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절이죠. 그쵸? 인도네시아의 광복도 1945년 8월 17일에 이루어졌는데요. 어디서부터 독립했을까요? 동일해요. 일본에서부터 독립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원폭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한 그날에 광복을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왜 이틀이 늦어졌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되게 지금 이 21세기에 들으면 정말요? 라고 할 수 있는 답인데요. 멀어서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틀 늦게 광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일본과 동일한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광복 일자도 비슷하구나 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가루다 판차실라의 세세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다 판차실라 이 그림의 의미들이 조금 중요한데요. 다 살펴보기보다는 포인트만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금별이에요. 이 가운데 심장부에 있는 그림인데 금별은 신앙의 존엄성, 뭔가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신앙의 존엄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교를 반드시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과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건국 이념이잖아요. 이 건국 이념에 신앙에 대한 존엄성을 넣어놨다라는 것은 뭔가 종교가 이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나중에 종교 파트에 넘어가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서예요. 인본주의 바탕의 인간주의인데요. 인도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것만 그냥 뭔가 좀 평화로운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인도주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도 조금
중요해요. 인도네시아의 단결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종족 파트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요 300여 개의 종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300여 개의 다양한 종족이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통합이겠죠. 그래서 국가 이념 안에 인도네시아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의민주주의, 다섯 번째는 정의사회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글귀, 인도네시아어 아니에요. 이것도 인도네시아어에서 온 표현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비네까 뚱갈 이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귀의 의미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의미예요. 인도네시아가 처음 광복을 하고 나서 국가를 세울 때 가장 중요시한 게 어떠한 민족의 룰에 따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각 종족의 개성을 존중하겠습니다. 그치만 우리는 한 나라예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네시아의 300여 개 종족의 개별 개인의 그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입니다. 라는 것을 건국 이념의 명시를 함으로써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종교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족이 있지만 그 다양성 안의 통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넘어와서요. 입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랑 다른 거. 국민협의회라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말고 국회와 그 대통령 입법부 사이, 행정부 사이에 새로운 국민협의회라는 부처가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입법부로 들어가는데 정당 소속이 불가하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탄핵권을 가지고 있죠? 국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국회와 별도로 국민협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데페르라고 부르는데요. 데페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국회예요. 사람이 엄청 많죠.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도 훨씬 많아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가루다가 있어요. 가루다 판차실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던 간에 이 가루다 판차실라를 가루다상을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봐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부 불신임권,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와 차이점은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거까지만 차이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사법부.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사법부라는 게 우리가 느꼈을 때 좀 딱딱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한국과 동일해요. 삼신제고요. 그리고 사법부에서 관할하는 것도 역시 한국과 동일합니다. 민형사 관할이 있고요. 행정 관할이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 관할이 있는데 바로 밑에 한 가지 특이한 거 여러분 보이시죠? 종교 관할이 있다라는 거. 종교 관할이 있다라는 것은요, 종교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 위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죠. 아, 인도네시아에는 종교가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루다 판차실라에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면서, 아, 이렇게 재판에 사법부 관할에 하나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행정부로 넘어올 건데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대통령이 가장 높은 정책의 수반입니다. 국가 원수 겸 행정 수반, 대통령제를 따르고 있고요. 국민 참여의 직접 투표제, 우리나라와 동일하죠. 그리고 임기는 한국보다 1년 길어요. 5년 연임제고요. 독재를 막기 위한 찬성 금지 조항이 있고,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2번을 한해서 연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장 10년까지의 임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특이점으로 봐주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요, 현 정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현재 정권은 지금 임기 거의 말년이죠. 제7대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제7대 부통령 유속갈라 부통령에 의해서 지금 그 행정부가 수립되어 있는데요. 왜 부통령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라고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도네시아는요, 대선을 진출을 할 때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팀이 되어서 선거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오고 총리를 임명제로 하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선거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형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1945년 8월 강복 이후 8월 17일 다음 날에 수카르노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대선 특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004년 10월에 최초의 직선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광복을 해서 제국주의를 거쳐서 생성된 이 국가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 10월에 직선제를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때 제6대 SBY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SBY라는 게 인도네시아 발음이고요. 우리 영어 발음 그대로 하면 SBY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고 연임에 성공해서 2014년까지 임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10월에 최초의 문민정부가 설립이 되었죠. 이 최초의 문민정부가 바로 현 정권이고요. 제7대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 임기 만년으로 이어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정치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정치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내가 좀 더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인도네시아의 한 파트를 이해한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세 번째 특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시.